성공한 민주화, 실패한 민주주의라는 책을 쓴 황두영이고요. 혹시 지금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어서 미리 좀 기후를 말씀드리면 이게 약간 황교안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뭐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약간 선거법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지지해주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이게 약간 집회 형식의 선거 운동에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작가로서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또 사무실을 냈을 때 눌리기 아까워서 제 사무실로 이렇게 한번 와주시면 좋겠다라고 모시긴 했는데 그런 뭐 선거 운동에 해당하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걸 미리 좀 전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벌써 어쩌다 보니까 세 번째 책을 쓰게 된 작가이기도 하고요. 정치학을 석사까지 공부하고 주로 정치권에서 실무자로 일을 해오다가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올해 첫 행사로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제가 사실 뭐 이렇게 좀 전형적인 출판 정치 출판 기념회는 생략을 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그 아리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오늘까지 이런 행사를 할 수 있고 책에 관한 행사를 오늘이 91일 전이라서 내일부터는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 저녁에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 책이 어, 이 책을 내고 얼마 안 돼서 출마 선언을 해서 이 책은 사실 당연히 오늘 첫 번째예요. 졸업자들 권리가 전에 책들로는 강연을 많이 했는데 책이 조금 다루는 시간 시대가 길죠. 다루는 시대가 조금 해방 후부터 최근까지 다 다루고 있고 생각보다 좀 이론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그냥 쉽고 재밌게 해야 되는데 약간 조금 내용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좀 양해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책은 이제 소위 86세대들에 대해서 그들이 왜 지금 한계에 부딪혔고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최종적으로 지금 세대와 왜 맞지 않는가를 좀 다루고 있는 책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작가로서 하면서 이 책을 가장 먼저 좀 쓰고 싶었는데 워낙 뭐 방대하기도 하고 약간 뭐 도발적일 수도 있는 문제 제기여서 외롭지 않을 권리 같이 좀 주제가 분명한 책들을 먼저 좀 쓰면서 작가로서 새롭게 해보자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들, 특히 민주당에서 실무자로 일하면서 왜 우리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더 이렇게 계속 국민들로부터 소외되는 느낌을 서로 민주당도 국민들한테 소외되는 것 같고 뭐 국민들도 민주당이 자기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고 느끼게 되는가 그 한계들을 실무자로 잡고 있다고 한번 정리해보고 싶다 이론적으로 그런 고민을 썼는데요. 우리가 이제 86 세대들은 약간 최근에 어떤 소위 MZ 세대들, 젊은 세대들을 굉장히 특이한 세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대표적으로 이제 19년도에 홍익표 지금 원내대표께서 왜 이렇게 20대들이 보수적일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반공교육 때문이다라고 하고 뭐 MZ를 좋게 보건 나쁘게 보건 굉장히 좀 이렇게 보면 타자로서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굉장히 보편적인 존재인데 왜 자기들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것들을 하고 최근에 총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뭐 굉장히 이제 특이한 사람처럼 해서 뭐 현수막을 만들었다가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리고 표심으로도 굉장히 지금의 20대 분석하는 거에 따라 30대 중반까지는 굉장히 그 이전 세대와 표심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많이 분석들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긴 민주주의 역사에서 실제로 좀 더 특이한 세대라는 건 86세대 그리고 약간 그 이후의 세대가 어떻게 보면 더 민주주의의 긴 역사에서 보면 특이한 민주주의관을 가지고 있는 세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격동의 20세기를 보내면서 민주화를 이룬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민주주의가 우리 이후로도 몇백 년씩 천대 돌아다녔더니 코가 약간 막혀가지고
어, 이 세대가 오히려 특이한 이 세대의 특이성을 먼저 파헤쳐야 우리가 다음 세대 혹은 우리보다 더 다음에 올 세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저는 86이라는 걸 하나의 정치 집단으로서 분석을 하는데 약간 뭐 아주 특출난 이론적 개념은 아니죠. 보통 정치학에서 정치 집단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동일한 정치적 목표를 공유하면서 또 집단적인 이념을 가지고 서로 협동하고 연대하는 조직인데 그러니까 뭐 보통은 정당도 정치 집단이 하나지만 정당과 그 주변 어떤 약간 느슨한 네트워크까지를 정치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 집단으로서의 86이라고 얘기할 때는 87년 민주화를 전후해서 학생들의 강렬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세대를 정치 집단으로서 86이라고 하고 이게 약간 양적 연구를 보면 1960년대생 일반과는 1960년대생 그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연령 효과 때문에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보수화되는 영향을 보이고 있는데 자기를 어떤 뭐 운동권 출신이라든가 운동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룹들은 그것과는 별개로 굉장히 약간 더 진보적인 입장에서 유지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게 뭐 우리 586이라고 할 때는 60년대는 전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특히 민주당에서 좀 주류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는 좀 정치 입자로서의 86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 80년대를 80년 혹은 이들이 강렬한 경험을 갖고 있는 건 언제냐라고 말을 했을 때 저는 약간 박정희의 죽음으로부터 이제 거대한 권력의 공백이 생겼고 거기에도 요새 뭐 영화도 유행하지만 전두환의 정적 없는 집권과 또 90년대의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까지를 한 1980년대 이들이 굉장히 강렬하게 겪었던 시대라고 정의를 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86은 특정한 몇몇, 뭐, 여기도 지금 우상호 의원님이 불출마한 지역구, 뭐 우상호 의원님이나 뭐 특별한 몇 명이나 그들의 네트워크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좀 하나의 정치적 세계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80년대 학번이 아니고 60년대 생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공감하는 어떤 특별한 정치적 세계관이고 이 정치적 세계관이기 때문에 이 세계관을 기반해서 정치적 과제, 그때에 대해 맞는 정치적 과제를 부여하고 정치, 민주주의, 뭐 진보, 역사 그런 것들 개념을 수립하는 하나의 세계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86 용태론 또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86 운동권들에 물러나야 된다 그런 말을 한다고 했을 때 그들 개개인이 물러나는 거를 과는 별개로 어떻게 정치적 세계관이 재구성되고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과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사실 저희 어떤 뭐, 저는 이 86 세계관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포퓰리즘이다. 그래서 책 부제도 86 포퓰리즘 넘어서기라는 책의 부제를 썼는데요. 포퓰리즘이란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가 순수한 민중, 부패한 엘리트 두 가지의 이분법적으로 구별을 할 수 있고 이 부패한 엘리트들을 몰아내야만 민중에 따른 진정한 정치가 가능하며 민중들은 근본적으로는 단일한 이해관계를 왜냐하면 엘리트들로부터 수탈을 당하고 착취당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단일한 이해관계를 갖는다라고 보는 것이 포퓰리즘인데 이게 우리가 포퓰리즘이라고 이게 부정적인 용어로 쓰이긴 하지만 정치학에서 보면은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뭐 민주주의가 굉장히 극진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특히 이제 현 체제가 다수의 권리를 부정하고 있을 때 어쨌든 이 다수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86 포퓰리즘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이제 86 정치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글러먹은 나쁜 정치다라고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과거에 좋은 기능을 했지만 지금 시대와 맞는지 아닌지를 좀 따져보기 위한 개념이다. 저는 이제 86 포퓰리즘을 조금 정의하려고 하면 그 이전에도 이 국적의 유신이나 거기에 맞서는 많은 문재인들이 있었지만 86 포퓰리즘이라는 건 80년대에 가장 강고했던 냉전적 질서에서 세계를 미제국주의, 그리고 민중,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어,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정권을 교체하고 뭐 전두환을 물러가게 하고 그런 것을 넘어서 이 미제국주의 자체를 넘어서려는 포퓰리즘적 사고방식
이었다라고 하고 그것이 어떤 민주화를 전후에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 에너지를 만나면서 고도화됐던 걸 하나의 86 포퓰리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는데 86은 이제 당연히 뭐 이 미제국주의와 거기에 이제 복무하는 전두환 정권, 박정희 정권, 권위주의 정권 또 자본들에 또 상대적으로 민중을 구성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특이하게 주장했던 건 86들은 북한까지도 북한의 민중들까지도 진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민중의 일부로 포함하려고 자기들 정치적 사고를 넓혔다라는 것이 86 포퓰리즘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책이 굉장히 길게 쓴 걸 짧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잘 이해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86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성장했는지를 좀 보면요. 86이 언제 태어났는지부터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60년대에 태어났고 60년대라는 것도 이제 뭐 식민지배를 끝나서 단독 정부와 전쟁으로 이어진 보다 직후의 시기, 어떤 전후의 시기에 한국이 굉장히 가난하고 분단이 점점 고착화될 것 같고 한국이라고 것이 굉장히 희망이 없던 시대에 태어난 때문에 굉장히 정상 국가가 아니라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특히 이런 이 컴플렉스를 가장 잘 이용한 정치는 아무래도 박정희겠죠. 박정희가 어떤 근대화를 기치로 해서 이제 권위주의 정권을 만들게 되는데 이 박정희 시대 때 교육을 받은 우리가 이제 정상 국가로 가기 위해서 근대화를 이룩해야 한다. 그것들을 위해서 나머지 것들이 희생되고 국민들은 그 국가의 근대화라는 큰 프로젝트에다 열심히 따라야 한다라는 것들을 배웠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의 주장은 이 청년들은 박정희 때부터 굉장히 자기가 민족중흥의 책임을 가진 존재로서 성장을 하게 되었고 이제 박정희 사망 이후 다른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민족을 근대화하고 민중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해야 하는 어떤 공적 자아가 약간 비대화된 그런 사람들로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저 이제 박정희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걸 포퓰리즘 계기라고 설명을 하는데 포퓰리즘 계기가는 약간 무페아 라클라우의 개념인데 어떤 기존의 어떤 헤게모니가 더 이상 민중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할 때, 기존 헤게모니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을 때, 대안적인 지배체계도 등장하지 못할 때, 이제 포퓰리즘이 성화하게 된다. 그래서 포퓰리즘 계기라는 말을 하던데, 박정희가 갑자기 죽었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죽고 요새 뭐 영화로도 많이 보셨겠지만 전두환이 어떻게 봐도 굉장히 정당성이 없는 방식으로 집권을 총과 칼로 박정희는 그래도 어쨌든 처음에 유신을 하기 전에는 쿠데타를 했지만 선거를 다시 거치게 되면서 뭐 대중에게 인정을 받고 또 근대화라는 자신의 과업을 통해서 또 대중적 지지를 모아내는 절차가 형식적으로도 있었지만 전두환은 완전히 무력으로만 진압을 했을 때 근데 거기서 우리가 기존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정치인인 김영삼이나 김대중이 뚜렷하게 이것들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학생들은 굉장히 어떤 포퓰리즘 계기에 빠지게 됐다. 그래서 이제 80년대가 이런 포퓰리즘 계기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요. 그러면서 이 어떤 아무런 정당성 없는 전두환 정권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것이 전두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미제국주의를 상상하게 되고 되게 더 근본적으로 이 나라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상상에 빠지게 되는 게 80년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80년대를 이제 좀 짧게 정리를 했는데 그때 이제 민주화 항쟁도 이제 86세대의 이제 중요한 정치적 계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86세대들은 86세대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 87년 6월 민주화 항쟁이 사실 86들이 기획을 했다기보다는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기존의 야당 세력들이 또 만들어낸 장에서 이것들이 대중적으로 이 직선제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직선제 주장을 자신들이 만드는 진짜 민중의 뜻을 밝힐 수 있는 나라로 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삼아서 87년 6월 민주항쟁에 열심히 개입을 해서 87년 6월 민주화 항쟁을 이루었고,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개헌 이후 첫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그 87년이라 6월 항쟁이라고 18년들을 큰 하나의 성공의 기억과 동시에 좌절의 기억. 그렇기 때문에 역시 어떤 형식적 민주주의로서는 진정한 해방을 가져볼 수 없다라는 기억을 해서 사람들이 흔히 이제 뭐 그 동세대를 겪지 않은 그 다음 세대들이 87년이 어떤 최후의 성공이고 87년이 86 운동권의 정점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87년은 하나 오히려 뭐 이야기로 보자면 중간 발단 정도 되는 처음에 시작해서 87년에 이런 성공과 좌절을 동시에 겪으면서 우리의 정치적 힘을 자각하지만 동시에 형식적 민주주의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87년부터 91년, 92년 정도까지가 학생운동의 최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학생운동 최전성기로 받게 되고 저는 이제 86 포퓰리즘의 전성기를 이제 87년 이후부터 91년 5월 항쟁의 실패까지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 뭐 그때 전대협이라는 이제 전설적인 조직이 있었고 전대협이 뭐 출범식을 한 학생들이 10만 명씩 모여서 출범식을 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민주화 이후에 어떤 좌절된 기업, 노태우 정권이라는 뭐라고 평가하기 애매한 좌절된 기업과 민주화로 열린 어떤 정치적 공간 속에서 이제 학생운동 최전성기를 맞게 되고 이 최전성기를 맞게 되면서 이것들이 지금까지도 어느 하나의 특정한 집단의 정치적 세계관을 이루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대중적인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운동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87, 86 세대들이 전두환이랑 싸운 것도 중요한데 이 노태우 정권 시기를 어떻게 보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노태우 정부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그래서 노태우 정부가 어쨌든 선거로서 당선될 형식적 민주주의적 정당성이 있는 정부인데 집권 세력으로 보자면 우리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자가 대통령이 된 거죠. 지금도 뭐 그렇게 지금도 뭐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노태우 정부가 과연 민주적인 정부인가라고 했을 때 형식적인 민주성만 따지면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적재성의 문제로 들어가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롯데우 정부 시기를 형식적 민주주의가 오르냐 아니면 진짜로 민주주의에 필요한 진짜 민주주의가 있느냐라는 것이 경쟁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태우 정권은 뭐 독재 정권의 일당의 정체성 면에서도 그렇고 실제 득표율도 30%대에서 이제 선이 됐고 사실 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제가 뭐이 정책의 단일화에 대해서도 썼지만 단일화가 잘 이루어졌다면 사실 뭐 당선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한 정부였기 때문에 뭐 형식적인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이 86 세대들의 운동뿐만 아니라 어떤 노동자 대투쟁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노태우 정권이 담아내기 어려운 그런 주장들이 터져 나오게 되는 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개의 민주주의가 충돌했던 시기를 라고 노태우 정권 시기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제 형식적 민주주의가 이겼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왜 왜냐하면 노태우 정권이 처음에는 뭐 내각제로 다시 개헌을 한다든가 그런 시도를 통해서 조금 더 영구적인 집권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것들이 이제 91년 투쟁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직선제를 하고 자기들이 어쨌든 직선제 대통령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 합당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어떤 형식적인 직선제 틀 내에서 자기들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어떤 김영삼과의 이해가 맞아서 상당 합당을 하게 되고 다른 한편은 뭐 대북 소통을 그때 뭐 하게 되면서 이제 뭐 대북 소통도 확대하게 되고 민생 의제도 나름으로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면서 이 노태우 정권이 어떤 권위주의 정권의 하수인이었고 일당이었지만 어쨌든 다시 대통령이 되고 다시 이 국회의원으로서 선택받기 위해서 나름의 계속 개혁들하고 변화들을 보이게 되는 거고 야당도 어쨌든 새롭게 만들어진 직선제 틀 그리고 또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라는 틀에 맞춰서 이 대중들의 요구를
받아내기 위해서 가장 급진적으로 가장 여기서 가장 이게 극단적으로 움직인 건 김영삼이겠죠. 어쨌든 현 집권 세력, 어쨌든 독재 세력과 손을 잡는 뭐 좋게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일종의 변신을 하게 되고 김대중도 또 거기에 맞서서 뭐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펴게한다던가 이미 이 정치적인 액터들이 그 직선제 대통령제과 소선거제 국회의원 선거제로 계속 국제를 취하면서 대중들의 뜻을 담아오기 위한 것들을 하게 됐는데 86들은 노태우 대통령의 당선까지만 보고 이것들이 대중의 요구를 잡아내지 못할 것이다. 이들은 독재의 하수인이고 했는데 어쨌든 계속 움직이면서 대중들의 관심은 형식적 민주주의. 그래서 어떻게 자신들의 뜻을 포함시킬 것인가로 가게 되면서 그게 때로는 뭐 지역주의 같이 뭐 민주적 뭐 좋게 평가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이 정치인들이 뭐 지역주의도 동원하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들을 동원하면서 대중들의 욕구를 빠는 것을 반해서 이, 이 86들이 말하는 진짜 민주주의라는 건 사실 거기에 대항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고 제 주장은 어쨌든 86골프 노태우 정권과도 싸웠지만 어쨌든 궁극적인 이들의 경쟁한 건 대의민주주의 자체, 형식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게 됐을 때 이들이 설 자리가 없었던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91년 5월 투쟁에 대해서 제가 뭐 자세하게 쓰진 않았지만 91년 5월 투쟁이라는 굉장히 실패한 투쟁, 이 군신 정부라고 하면서 뭐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서대문구에서도 이제 영지대가 있죠. 영지대에서 뭐 군신 소속이 있었고 군신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기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어쨌든 자신들이 투쟁이 제대로 실패하는 걸 겪고 그러면 우리가 선거 민주주의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입장이 없는 상태로 어쨌든 뭔가 계속 자신들이 요구를 해야 되니까 점차 선거 민주주의에 빠져들게 되고 또 김대중도 거기서 굉장히 선별해서 거기서 뭐 스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몇몇 정치인들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조직 자체를 당으로 끌어들여온다기보다는 뭐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젊은 정치인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이들을 포석하게 되면서 이들이 정치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기억하시겠지만 뭐 처음에 그것들이 잘 성공하지도 못했고 그러다 이제 2004년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돌풍이 불면서 이건 뭐 저번에 잘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서 기존 정당들에 대한 실망이 굉장히 커지고 그래서 열린돌풍은 대거 진입을 하게 됐는데 썩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8 그때 초선의원이 108명이고 이들이 다 86세대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도 뭐 남아있는 많은 86 의원들이 이때 정치인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뭐 108 번뇌라고 불릴 정도로 단순히 뭐 여야 간 충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랑 굉장히 뭐 FTA라던가 파병이라던가 대연정 같은 문제를 두고 입장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86들이 자신들이 어떤 집단화돼서 동일한 입장을 취하거나 그러지도 못한 상태로 다 개별적으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이라는 게 얼마나 이상한 정당이냐면은 대통령이 당선됐고 대통령 임기 중에 여당이 바뀌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 여당이 또 사라지는 이제 짧고 강렬한 실험 속에서 사실 열린우리당이라는 것 자체가 실패하면서 2008년 총선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다시 낙선을 하게 되고 그들에 대한 실망이 사실 그들이 자의로서 그들에 대한 실망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등장했다기보다는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정책 분위기가 확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어떤 전직 대통령마저도 저렇게 어떤 뭐 검찰이나 언론에 의해서 희생당할 수 있다라는 대중적 인식이 생기면서 형식적 민주주의가 뽑는 국내 대표와는 별개로 진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따로 있고 그것들을 몰아내는 것이 우리가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는 첫 번째 문제다라는 정책 컨셉이 강화
되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2004년에 들어오게 된 것도 너무 이제 이 노무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강고하게 너무 강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 돌풍이 4대까지 오게 되면서 열린우리당 와서 지입하게 되고 이들이 정치적으로 재개하게 된 것도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라는 이제 비극적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2000 그러면서 2000 그때부터 다시 이제 민주당에서 재기를 도전하고 2012년인데 2008년에 한번 이분들이 떨어지게 되면서 어쨌든 현역 의원으로서의 대부분의 경험을 갖추고 있었고 지역구 관리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면서 2012년에는 대거 다시 이제 원내에 진입하게 되는 이제 그 뒤로는 계속 조금 뭐 우상호 의원님도 2004년에 한 번 되고 2008년에 떨어졌다가 2012년에 되고 그 뒤로 계속 현역 의원을 유지하고 계신데요. 그런 식으로 이것들을 통해서 딱 전형적으로 어떤 등락의 서대문 밥 자체가 워낙 뭐 표준적인 지역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등락이 똑같이 했었던 거죠. 그렇게 쭉 오던 들이 사실 은 점점 이제 어쨌든 뭐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들면서 그런 컨셉들이 강화되고 있었는데 이제 2016년 촛불 집회를 겪으면서 또 다시 한번 86세대 전성기가 오게 되는데 이 86들은 이 촛불 집회라는 것을 어떤 80년대 이인영 의원님의 표현에서는 87년 항쟁이 완성됐다 이런 표현을 이인영 의원님이 하신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87년에 좌절된 투쟁에서 어떤 연장선을 해석하거나 더 약간 조금 더 오버해서 표현하시는 분들은 무슨 동학에서부터 내려오는 진짜 민중의 승리라고 표현을 하실 정도로 유례한 님들 유례한이라고 써 유례한입니다. 유례한 민중의 진정한 승리가 온 것처럼 굉장히 오독을 했었는데 저는 약간 그렇기 때문에 이 촛불혁명을 기득권 카르텔 자체에 맞서는 것이라고 해서 했고 드디어 사람들이 촛불혁명에 1,000만 명씩 나오고 한 것은 사람들이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국면이라고 여겼는데 실제로 그랬는가라는 문제가 조금 남겠죠. 어쨌든 우리가 국민들이 뽑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용서할 수 없는 지경으로 부패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런데 그것들을 쉬운 방법으로 탄핵을 할 수가 없도록 우리 헌법이 되어 있죠. 우리 헌법은 탄핵을 하려면은 국회 3분의 2의 소추가 있어야 되고 헌재에서 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어떤 이 국회 구성상으로서는 3분의 2를 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강렬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당시 여당을 설득해서 탄핵으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났던 건데, 그래서 박근혜 탄핵, 제가 책에도 뭐 좀 더 자세히 썼지만, 박근혜 탄핵이 무사히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의 강렬한 에너지와 힘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제도가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거기에 뒤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것까지도 우리 제도가 어쨌든 이런 대통령의 거대한 부패 사건이 있었을 때 해결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 모든 난리가 끝나고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 촛불 집회에 나왔던 1,000만 명이 모두 여전히 우리에게는 깨아할 기득권 카르텔 1차적인 문제라고 동의를 했을 것인가 라는 문제를 문재인 정권과 저도 문재인 정권의 일부긴 했지만 문재인 정권 86들은 너무 쉽게 그럴 거라고 거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거기 이제 첨가한 사람이 워낙 많고 거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 명일 수도 있는데 이 적폐청산과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오히려 이들이 동의하고 있을 거라고 전제한 것이 아니었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선거라는 것들이 누구를 뽑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들을 합의하고
또 대중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촛불 집회의 연장선상에서 너무 쉽게 당선이 되면서 사실 2017년 대선에서 그냥 막연하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 외에 우리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필요한 게 뭐지? 어떤 말에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대중들에게 소득주도 성장 이런 것들이 설명되고 동의를 얻는 계기가 있었는가? 검찰 개혁이라는 것들이 대선 때 찬반 논쟁을 치열하게 했으면 그래도 아 이런 거구나 대중들이 또 이해를 하고 이건 우리가 동의한 적 있는 사안이야라고 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너무 쉬운 당선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구체적인 합의와 설명의 절차를 생략하게 만들었고 근데 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을 이뤘던 86들은 대중들이 자신을 동의한다고 너무 쉽게 가정해버리고 뭐 하면서 우리가 하는 거는 더 적극적인 에너지로 이거를 밀어붙이는 것이야. 거기에 이제 또 어쨌든 뭐 노무현 정권의 비극적인 실패, 어쨌든 뭐 노무현 정권의 어쨌든 되게 비극적으로 끝난 것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었겠죠. 우리가 더 철저하게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비극을 다시 재현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들이 오면서 실제로 대중들에게 설명하고 설득된 것 이상으로 속도를 내고 그러니까 대중들 입장에서는 뭐 소득주 성장도 그렇고 검찰 개혁도 그렇고 내가 별로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설명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정과제 1번이 국민이 주인인 정부였는데 물론 뭐 모든 정부는 국민이 주인이죠. 국민이 주인이 아닌 정부는 민주주의 하에서 없을 텐데 어, 구체적으로 이 촛불 집회에 참여한 혹은 뭐 촛불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의했던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단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걸 우리가 국민이라고 통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득을 하거나 다수를 다시 모아야 되는 절차들을 가지 못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자 보니까 우리가 국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범주가 점점 좁아지게 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가령 이제 뭐 여기서도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과도한 수사를 받았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도 이제 과도한 수사를 받았고 굉장히 인격 모독적인 수사와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라는 건 생각은 하지만 어 어쨌든 이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거나 또 그때를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어쨌든 이게 이 기소된 혐의가 되게 전형적인 기득권 엘리트형 범죄라 말이죠. 전형적인 기득권 엘리트형 범죄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제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표창장 한 장이 뭐가 문제냐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범죄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표창장 한 장을 조작해서 대입에 유리하게 사용됐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입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표창장을 위조한다는 것들을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한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대한민국 표창 위조라는 게 내가 집에서 이렇게 그 기름축에 나오는 것처럼 위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저도 엘리트들끼리 할 수 있는 범죄였는데 이거 부모라면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 그때 다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해버리고 이것이 국민이라면 평범하게 할 수 있는 일처럼 해버린다고 할 때 민주당이 국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범주가 확 줄어들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또 가령 주택가격 폭등을 할 때는 너가 더 좋은 집에 살고 하려는 것이 문제야 라고 하면서 평범한 국민이라면은 뭐 지금 집에 만족하면서 뭐 전세도 만족하면서 뭐, 뭐 집에 큰 욕심을 내지 않으면서 혹은 뭐 돈 벌 욕심을 크게 내지 않는 사람들이 진정한 국민이야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어떤 데서는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어쨌든 엘리트들끼리 할 수 있는 범죄까지도 국민이라고 불렀다가 굉장히 뭐 사람들이 좋은 집을 갖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평범한 마음일 수도 있는데 되게 나쁜 일인 것처럼 치부하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이것들을 더 철저하게 해서 우리는 정말 뭐 어느 정도 뭐 총기소득 5천 이하를 위한 정당이야 그렇게 했으면은
더 다수를 모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이해관계에 부딪히는 문제를 다룰 때 이걸 모두 다 국민의 이름으로 하려고 보니까 민주당의 뜻을 계속 자승자박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여기까지 어쨌든 제가 86의 역사를 굉장히 간략하다 보니 뭐 제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앞뒤 설명들을 많이 넣긴 했는데 설명할 네, 이것들이 포인트 민주주의적 좀 이론적 쟁점들 설명을 해보자면요. 이 팔력들이 지금도 자기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들의 대변인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특히 이제 80년대 운동가에 쓰던 민중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민중이라는 뭐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그런 객관적인 사회 경제적 위치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운동적인 개념이란 말이죠. 내가 스스로 힘 약한 이에 편에 서기로 한 사람들에 대한 주관적 범주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민중이 되기는 내가 뭐 정말 금수저일 수도 있죠. 운동권 중에서도 금수저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아니라 민중이 되기를 지향하고 그런 보는 정치인을 지향하는 한 뭐 민중일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팔육들이 그냥 어떤 권력이 없는 사회의 어떤 프론티어 일때는 큰 문제가 없다가 팔육들이 실제로 권력을 받게 됐을 때 그리고 내가 스스로 민중이라고 자각을 했을 때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구별해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라는 것이 주장인데 이 팔육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민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어떤 선거에서 지거나 혹은 명시적인 위임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신들의 민중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선거에서 어쨌든 뭐 보수 정당, 뭐 박근혜나 윤석열이 당선이 됐을 때조차도 저들은 진정한 대변인이 아닌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위임 관계 이전에 자기 어쨌든 민중의 일부로서 민중을 위하는 사람으로서 마치 그 성직자가 신자를 대표하는 것처럼 자기가 진정한 민중의 대표자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민중의 대변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투표 이전에 내가 스스로 민중의 모범이 되고 도덕적인 대표성을 갖는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제 박정희를 설명하는 얘기에서 이제 모범의 정치, 어떤 뭐 선거에 의한 대표가 아니라 모범의 정치가 중요한데 여기서 오히려 이것들이 이제 팔육들이 권력을 갖고 어떤 권력권 범죄들이 일으키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을 때 오히려 이 도덕이 정치적 목표에 종속되면서 오히려 우리는 도덕적으로 틀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비판하는 것들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가 되고 것들이 혹은 뭐 지금 당장 대선이나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단죄를 할 수 없는 약간 이 내가 도덕적이기 때문에 민중을 대표할 수 있다는 것들이 실제로 권력자로서 어떤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들을 했을 때에 오히려 특이한 역설을 발생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뭐 누구라고 뭐 지칭할 수는 없겠지만 지칭할 수도 있죠. 어쨌든 뭐 지난 정권에서 소위 86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들, 그것들이 뭐 실망스럽게 정책적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떠나서 비위 사건을 벌이거나 그런 것들이 연루됐을 때 제가 이제 후배 생각으로서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왜 처리를 못하지? 문제가 있으면은 불러내고 당으로서 반성을 하고 재발을 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하면 되는데 왜 개개인의 어떠한 잘못들에 이 민주당 혹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 모두가 휘말려 들어가면서 도덕적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 마치 그들을 옹호해야만 옹호하는 것이 도덕적인 것이 되면서 이 민주당이라는 독자적인 정치 세력이 같이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같은 오히려 개개인의 문제에 민주당 전체의 어떤 도덕성이 휘말려 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 봉착하게 되는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고민이었거든요. 왜 저들 물론 뭐 그 동지애라는 단순한 말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결이 났을 때까지도 우리는 반성을 하지 못할까라는 문제가 좀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도덕에 대한 설명이고 약간 아까 이제 문재인 정권에 있으면서 제가 또 고민했던 문제인데 저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 뭐 끝 말년이긴 하지만 있기는 있었는데 뭐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경우도 그리고 검찰개혁 이제 뭐 많은 분들이 특히 뭐 검수완박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급박하게 이루어졌다. 검수완박의 내용은 둘째치고 그것들이 뭐 대선 치고 더 급박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층을 잃었다 그런 평가들을 많이 했는데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행동을 하게 될까라는 스스로 봤을 때 이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거에 이겼다고 하더라도 여론을 설득하고 여론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데 약간 팔력들은 자신들이 모범을 보이면 대중이 언젠간 알아줄 것이고 그것이 역사적 과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시기에 위임을 받아서 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과제를 먼저 인식한 사람으로서 역사적 과제를 먼저 이행을 하고 그러면 그것들이 옳은 방향이기 때문에 대중이 언젠가는 이해를 할 것이다라는 방향으로 그런데 그것들이 이 역사적 과제라는 말이 냉정하게 말을 하자 근데 그것이 역사적 과제일 수도 있고 어떤 대중들이 아직 진짜 중요한 문제를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기는 있는데 사실 정치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대중을 설득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대중을 설득하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 우리나라 전체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의석수가 많고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대중을 설득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밀어붙여버리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용기 어떻게 대중을 설득하는 어려운 과정을 배제하고 넘어가 버릴 수 있는 사고방식으로 쉽게 대치될 수가 있다. 내가 역사적 과제를 먼저 알고 있었다라는 선민의식이 실제로는 대중을 설득하는 어려운 작업을 생략하도록 해버리게 한 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용이 옳았다고 하더라도 대중들 입장에서는 소득주 성장 같은 걸 하면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오히려 생길 텐데 대중들한테 난 동의한 적이 없는 문제를 밀어붙인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들마저도 오히려 반발을 부딪혀서 요구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되고 저걸 약간 조금 더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저는 이제 약간 86들이 표출된 문제와 진짜 문제에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민심에는 지금 전국의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 표현하는 표출된 문제 지금 너무 뭐 가스비가 너무 비싸다라거나 또 고물가라든가 그런 표출된 문제 그것이 표출된 문제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어쨌든 뭐 이 검찰 독재라든가 그런 본질적 문제가 더 지하에 있기 때문에 대중이 원하는 표출적 문제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먼저 깨달은 본질적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중적 사고방식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편력 정치에서 사람들이 왜 계속 편력들에게 기대를 했다가 2004년에도 그렇고 2012년에도 그렇고 촛불정국 이후에도 왜 팔육들의 기대를 했다가 그것들이 뭐 5년을 넘어가지 못하고 한 정권 혹은 한 국회 의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금방 실망하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사람들에게 약속한 정치와 팔육들이 생각하는 진짜 중요한 정치가 약간 연결되어 있지만 미묘하게 다르다. 그래서 활력들 입장에서 보면은 대선에서 지고 나서 지방선거 직전에 검수완박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당연했지만 대중적인 입장에서 보면 왜 대선에서 졌는데 기존의 입장을 선회하지 않고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가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표출된 문제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활력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단순한 문제, 이거 소위 민생 정치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단순한 문제, 사람들이 뭐 가령 뭐 물가를 내려주면 좋아할 거야. 지금 청소에서는 뭐 간병비를 지원해주면 좋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회경제적 문제건 그렇게 큰 정책이 집행됐을 때 손해를 보는 입장들도 있을 거고 뭐 가령 간병비를 우리가 지원한다고 지금 총선 공약을 했는데 제가 이제 후보로서 뭐 그 공약이 굉장히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간병비를 공약하기 위해서 누군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문제잖아요. 누군가 세금을 더 내야 되고 혹은 뭐 건강보험을 더 내야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건강보험의 안정성이 해쳐져서 장기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세대에게는 더 장기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어떤 사회경제 문제가 이해하기가 복잡하고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세대에 따라서 그리고 뭐 자신의 직업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내가 완성 환자냐 아니면 건강하냐 그런 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사실 이해하기가 복잡해질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민생 정치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것들은 약간 사람들을 끌어오기엔 당근 혹은 뭐 사탕 같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주면 좋아할 거라는 거지 실제로 이 사회경제적 복잡함을 어떻게 우리가 마주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좀 덜한다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생각을 했던 건 최저임금 문제 그러면서 생각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한다고 했을 때 결국 뭐 최고의 어떤 고소득층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그들이 어떤 손해를 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소득주도 성장, 더 많은 저임금층이 실질 임금이 올라가야 우리가 사실 소득주도 성장에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뭐 소득주도 성장하면 좋을 거야.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영세소상공인들이 1차적으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 우리가 최저임금 했을 때 그래서 대기업이나 최고의 고소득층이 이것들을 뭐 세제를 통해서건 사회보험을 통해서건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그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런 것이 마중물이 되고 다 잘 될 거야. 난 약간 낙관적 전망 속에서 이것들을 철저하게 이해관계를 분석하지 않고 정책을 집행해 버리면서 실제로 문제가 생겨서 이제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달라지니까 그때서야 굉장히 당황을 하네요. 근데 이 민생 정치가 진짜로 약간 진짜 정치가 아니라는 암묵적인 어떤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다수를 모아야 될 게 아니라 이것들을 굉장히 어떤 그냥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한 그러니까 단순히 이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성이 좀 있죠. 이거는 좀 약간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민주당 정치인들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 민주당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인데 서민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서민이 얼마나 이해관계들이 그 안에서 복잡하고 다중적인 사람들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서민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쉽게 대변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도 서민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뭐 지금 탈당하시지만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뭐 우상호 의원님도 자기가 서민이다 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신 적이 많이 있는데 내가 서민이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야 서민을 대변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에서 직업 정치인이라는 건 서민이긴 어렵단 말이에요. 물론 뭐 아주 막 정말 뭐 몇 주씩 가진 사람들이 대중에 뭐 정몽준처럼 버스비도 모르고 뭐 그런 사람이 서민의 마음을 모른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직업 정치인이라는 건 특히 이제 성공한 직업 정치인이라는 거는 모든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산층 이상화되고 이미 사회적 엘리트인 사람들이 직업 정치인이 되는 경향성이 있는데 오히려 내가 서민이기 때문에 서민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면 나 정도가 서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뭐 우상호 의원님을 자꾸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제가 존경합니다. 몇 가지 이제 재밌는 표현들을 많이 하셨으면 뭐 나는 4억의 반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서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4억
보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게 몇 년 전이니까 집값이 또 폭등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아파트에 어쨌든 4억 반전세를 사는 사람이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가? 혹은 어쨌든 1억 5천 연봉을 받는 국회의원을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그 생각을 해봤을 때 오히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내가 서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정도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서울에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 혹은 아파트에서 전세 정도로 살고 있는 서울 전세 아파트 전세 정도 살고 있는 서민이라고 생각했을 때 실제로 대표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오히려 그것들이 냉정한 판단 우리가 나한테 내가 서민은 아닌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 집이 없는 사람들이 뭐 몇천만 명인데 이들이 이렇게 대변을 하고 서울 밖에서 뭐 얼마 이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천만 명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 수립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스탠다드에 남아버리는 내가 이미 중산층이고 사회적 엘리트가 된 내가 스탠다드가 돼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정말 내가 직업적 정치인으로서 이 사람들을 잘 구슬려서 권력을 유지해야겠지라고 하면 아 나는 정말 뭐 트럼프처럼 수십조 원의 자산 가지만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서민으로서 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우리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가 어그러져 버리는 내가 서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그러져 버리는 대의관계가 좀 어그러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약간 이론적인 얘기고 그래서 이제 무대와 칼트마스라고 가장 유명한 포퓰리즘 이론가는 포퓰리즘 정치라는 것이 민주화 과정에서 세 가지 단계에 따라서 다른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처음에 자유화 단계는 권위주의 정권이 제약을 다소 완화하는 단계. 가령 우리가 굳이 뭐 설명을 하자면 뭐 전두환이 6.29 선언을 하던 단계라던가 혹은 뭐 전두환이 처음에 이제 개헌 약속을 6.29 선언 이전에 개헌 약속을 하면서 직선제 선거를 하겠다라고 처음 약속을 꺼내던 뭐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유월항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단계에서는 이 포퓰리즘 정치가 민주주의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데 왜냐하면 권위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묶어낼 수 있는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에는 권위주의 선거 민주주의로 넘어가는 민주주의 이행 단계인데 이거는 뭐 87년 이후에 어떤 개헌 단계일 수도 있고 혹은 조금 더 넓게 보자면 노태우가 의원 내각 때 주장을 하면서 다시 조금 더 집권당에 유리한 식으로 하던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뭐 그런 단계까지를 민주주의 이행 단계인데 여기서도 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세 번째 단계 민주주의 심화 단계에서는 좀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것이 무대와 칼트바서의 주장인데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와 충돌하게 된다라고 칼트바스 무대가 설명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뭐 이때 돼서 기본권과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비선출 법안도 있을 거고 수사기관들도 있을 거고 조금 더 넓게 보면 뭐 자유로운 언론들이라던가 국가가 세운 기관들은 아니지만 그것도 하나 이제 민주적인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기관들은 충돌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선출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선출되지 않은 것들이 민중의 뜻을 제약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포퓰리스트와 충돌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정책 민주주의 심화단계는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외형적으로 보면은 어떤 팔육들은 권력을 나눠 갖고 권력이 교체되기도 하고 우리가 선거에서 졌을 때는 선거에서 진 부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들을 굉장히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이랑도 그렇고 법원이랑도 그렇고 언론과도 계속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 보이게 되죠. 그런데 한편에는 그렇게 충돌을 하고 윤석열처럼 검찰 출신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하는 어떤 악순환 그렇게 어떤 비선출 기관들이 민주당이랑 싸우게 되고
그것들이 다시 권력, 그 출신들이 다시 권력을 갖게 되면서 어떤 민주적인 정당들끼리의 경쟁이라기보다는 특히 86들과 어떤 비선출기관 출신들의 권력이 충돌하면서 그것들이 어떤 민주적 정당 사이의 경쟁을 대신하는 양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특히 뭐 저도 윤석열 정권에 맞서기 위해 선거에 출마를 하지만 우리가 총선을 맞이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한국 민주주의가 여전히 미완성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답을 해야 되고 한국 여전히 완전히 미완성이고 여전히 민주주의 이행의 단계라고 여전히 어쨌든 독재 정권 혹은 뭐 독재와 유사한 정권에 맞서 우리 모두의 이해관계가 같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어떤 부분에서 유권자 의사들이 제대로 위임하지 못했는지는 좀 반성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유석열 정권 얘기 마지막으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랑도 같이 일을 해보고 청년 세대를 만나면서 느끼는 게 이분들은 우리가 어떤 이루어야 될 민주주의 이상이 있다라거나 그것들이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 현대적인 국가가 되기 위한 완성으로서 우리가 민주주의가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지금 뭐 만 18세면은 노무현 정권에서 태어난 친구들도 사실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이 친구들한테는 민주주의라는 건 너무 당연하게 늘 있는 우리가 경부고속도로가 언젠가는 뭐 없었던 때가 있겠죠. 경부고속도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내가 서울에서 부산 가려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기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들은 그것 자체로 완성돼야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사회적인 필요성, 나의 사회적인 욕구를 해결해주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는 기능, 한국 정치가 불신되고 있는데 저의 주장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포퓰리즘 정치로 묶어낼 수 있는 우리가 국민이랑 모두나 소수의 아주 극단적인 엘리트들을 제어하면은 같은 이해관계를 갖는 시대는 이미 지난 것이 아닌가. 국민들이 이렇게 다양한 요구들을 지금 내고 있고 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대로, 프리랜서들은 프리랜서대로, 플랫폼 노동자들은 플랫폼 노동자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다 너무 다양한 목소리를 묶어내고 있는데 이걸 개별성들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이들을 묶어서 우리가 51%는 최소한 만들고 60%를 만들어 내서 안정적인 집권을 할 수 있는 정당으로 가야 할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 문제는 소수의 기득권 엘리트들일 뿐이고 우리는 99%의 대변인으로서 이 99%는 우리와 같은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이라고 전제하는 정치 여전히 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개별성을 고려하면서 다수로 다시 묶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도 윤석열 정부는 타도를 해야죠. 라는 생각을 저도 매일 같이 하게 되는데 저는 약간 조금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된 정치인으로서 어떤 서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하다못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그 자체의 스토리가 있고 그 자체가 어떤 현대사의 어떤 큰 이야기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명박이라는 어떤 기업가로서 자본주의 승리를 보여주는 사람이었고 박근혜도 나름의 또 못지않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문재인, 노무현 할 것 없이 이 사람들도 어쨌든 다 현대사의 어떤 상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사실 뭐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진 않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람이 어떤 민주당과의 별개로 독립된 서사가 있거나 역사가 있거나 정책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덩어리 같은 사람.
근데 정책적으로 봐도 이 사람이 뭘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보수적인 건 알겠는데 사실 이게 뭐 노동자를 탄압하고 싶은 건지 뭘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고 바로 홍범도 장군 사건 같은 것만 봐도 홍범도 장군을 건드려서 유리한 게 뭐 있지? 이 사람한테 도움이 뭐가 되지? 이 사람이 진짜 뭐 뉴라이트에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 사람의 역사관이 그렇게 홍범도 장관 공상을 드러낼 정도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정말 민주당 지지자들과 민주당을 화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고야 말겠다라는 것이라고 봤을 때 윤석열 정권이 과연 뭐 우리가 맞서 싸웠던 반공 권위주의 세력의 잔당이고 그들처럼 확고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생각은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집권 1년 차부터 30%대를 넘어서지 잠깐 40%를 넘었다가 계속 30%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 기반도 굉장히 약하고 조직 차원에서도 기존의 이 국민의힘 조직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뭐 윤석열이 검사를 좋아하고 검사 독재이기 때문에 검사를 데려다 쓰는 문제도 있겠지만 기존의 보수 세력들마저도 자기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검사들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검사들을 쓸 수밖에 없는 이제 봉착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 지금은 어쨌든 국힘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조용히 있는데 기존의 국힘 조직들이 과연 계속 이 총선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처럼 지지할 것인가? 저는 사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더 윤석열 정권의 큰 위기는 사실 보수 정권 내 보수 정당 내부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굉장히 취약한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싫고 또 대다수 국민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싫고 저 사람한테 의회 권력까지 주면 대체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반대하는 정책이 있고 찬성하는 정책이고 진짜 너무 상식선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대라기보다는 불안감, 갑갑함 그런 어떤 더 근본적인 어떤 정서를 윤석열 대통령들이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지 민주당이 뭘 구체적인 청사진을 갖고 있어 지지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뭐 작가가 아니라 후보가 된 입장에서 갈수록 말하기가 어려워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대선에 졌잖아요. 저도 이제 대선 선거에서 졌다라는 거는 기존의 정강 정책을 새로 평가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고 뭐는 잘했는데 부족했고 뭘 남기고 뭘 버릴 것인가라는 평가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해서 아 그러면 적어도 이게 51%의 지지는 받을 수 있겠다. 라고 만드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이 민주당이 지금 과연 하고 있는가? 저는 후보에서 제 얼굴에 침 뱉기지만 아직은 뭐 신이가 그냥 얘기를 하자면 제 얼굴에 좀 침을 뱉자면 그런 정책 청사진까지 제기되지 못하고 있는 반발적인 초동 돌봄 정책이라든가 국사 정책이라든가 반경비 정책 같은 것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종합적인 세제라든가 종합적인 돌봄에 대한 청사진이라든가 그런 것들 과연 특히 이제 특히 민주당이 비판적인 평가를 받았던 부동산 정책들 뭐 그때에 비해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급변하긴 했지만 우리 부동산 정책은 뭘 잘했고 뭘 잘못했고 최소한 대표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는 정책들에 대해서 변명을 하건 변경을 하건 해야 되는데 아무런 것도 사실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사실 좀 답답한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우리가 이번 선거 이길 가능성이 여전히 더 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의회 권력 갖고 혹은 뭐 3년 후에 다시 우리가 권력을 개선해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런 청사진들을 만들지 못하면 다시 한번 실망의 사이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깝다, 아쉽다. 그런 정치가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책의 내용이고요. 제가
한 시간 약간 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 강의는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